잠자리 동화 첫 번째. 톰, tit, 톳. 옛날에 한 여인이 파이 5개를 굽고 있었어요. 다 구운 후 오븐에서 꺼내보니 너무 많이 구워져 파이가 먹기에 딱딱했어요. 그래서 딸을 불렀죠. 이 파이들을 저 선반 위에 두렴. 좀 더 두었다 먹으면 다시 부드러워질 게다. 하지만 소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이게 언제 다시 부드러워진다고. 그냥 지금 다 먹어버리자. 그러고는 하나둘 꿀꺽꿀꺽 죄다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엄마가 말했어요. 얘야, 가서 파이 3개만 가져오거라. 지금쯤이면 말랑해졌을 게다. 소녀가 찾으러 가다가 다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네, 하나도. 소녀가 대답하자 그렇담 다시 가서 부드럽지 않더라도 가져오거라. 엄마가 말했어요. 그걸 저녁으로 먹어야겠다. 그럴 수 없는걸. 부드럽지 않다니까요. 그래, 그러니 조금이라도 나은 걸로 가져오라는 거 아니니? 어차피 다 똑같아요. 내가 다 먹어치워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 말에 하던 일손을 놓고 물레를 가지고 문으로 가더니 엄마는 시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 딸 하루 5파이 먹어치웠네. 우리 딸 하루 5파이 먹어치웠네. 때마침 그 길로 왕이 지나가다가 그 노랫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 길을 멈추고 물어보았어요. 대체 무슨 소리요? 여인은 차마 부끄러워 자기 딸이 그랬다곤 말을 못하고 가사를 바꿔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 딸 하루 5 실타래 만들었네. 우리 딸 하루 5 실타래 만들었네. 원 세상에 내 일찍이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이야기는 듣지 못했소이다. 그러더니 왕은 덧붙여 말했어요. 나 좀 보시구려. 난 지금 아내를 찾고 있었소. 내 당신 딸과 결혼하리다. 딸을 여기로 불러주시오. 왕은 또 말했어요. 1년 중 11달은 당신 딸이 먹고 싶은 건 뭐든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건 뭐든 얻게 될 것이며 사귀고 싶은 친구는 누구든 사귀게 될 것이요. 하지만 1년의 마지막 달만은 매일 5 실타래씩 시를 만들어야 하오. 그러지 못하면 내 당신 딸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요. 좋고 말고요. 소녀의 엄마는 뛸 듯이 기뻤어요. 매일 실타래 5개를 만들어내는 일은 까맣게 잊고 왕과 딸이 결혼하는 일만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비가 된 소녀는 11달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뭐든 먹을 수 있었고 얻고 싶은 건 뭐든 얻었고 사귀고 싶은 친구는 누구든 사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왕비는 실타래 만들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왕이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기에 왕비는 속으로 혹시 왕이 잊었나 싶었죠. 마지막 달로 넘어가기 바로 하루 전 왕은 어느 방으로 왕비를 안내했어요. 거긴 그녀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던 방이었지요. 그 방엔 등받이가 없는 의자와 물레 둘 뿐이었어요. 왕이 말했어요. 자, 내일부터 당신은 여기 갇혀야 하오. 그리고 약간의 음식과 아마를 매일 받게 될 거요. 그럼 그걸로 매일 밤까지 5 실타래를 만들어야 하오. 만들지 못할 경우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잊지 마시오. 말이 끝나자 왕은 가버렸어요. 왕비는 너무도 떨리고 무서웠어요. 사실 왕비는 실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큰 벌을 받을 게 뻔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방에 홀로 남겨져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왕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긴 꼬리가 달린 아주 작고 까만 새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울고 계신가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건 상관 마시고 왜 당신이 우는지만 말해주세요. 뭘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야. 그녀가 말하자 모르시겠다 이거죠? 자신의 꼬리를 빙글빙글 돌리며 작고 까만 새가 말했어요. 부디 나 때문에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왕비는 5 파이부터 시작해 실타래 얘기며 상황이 이렇게 된 얘기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작고 까만 새가 말했어요. 내가 이제 매일 아침에 창문으로 와 저 아마들을 가져가서 실타래로 만들어 밤에 가져다 드리겠어요. 그럼 난 뭘 해주면 되니? 왕비가 묻자 작고 까만 새가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매일 밤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내 이름을 맞추셔야 해요. 이번 달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맞추지 못하면 당신을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만 이름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한 왕비가 말했어요. 응, 좋아. 그렇게 할게. 좋아요. 작고 까만 새가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왕은 왕비를 아마와 음식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여기 아마가 있소. 오늘 밤 안으로 실을 다 만들어 놓으시오. 그런 다음 왕은 나가더니 문을 잠궈버렸어요. 왕이 나가자마자 곧이어 창문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왕비가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창문 선반에 그 작은 새가 앉아 있었어요. 아마 어딨죠? 여기 있단다. 왕비가 아마들을 챙겨 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창문에서 다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왕비가 일어나 창문을 여니 작고 까만 새가 자신의 팔에 실타래 5개를 잔뜩 들고 서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자, 내 이름이 뭐죠?
혹시 비리니? 아니요. 기분이 좋은지 자신의 꼬리를 빙글 돌렸어요. 그럼 내드니? 아니요. 그는 또 꼬리를 빙글 돌렸어요. 그럼 혹시 마크니? 전혀 아니에요. 자신의 꼬리를 더 세게 빙글빙글 돌리더니 이내 곧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들어와 실타래 5개를 보더니 말했어요. 잘했소. 내일 아침에 다시 하루치 아마와 음식을 받게 될 거요. 매일 그렇게 아마와 음식이 배달되었고 그럼 또 매일같이 작고 까만 새가 아침과 저녁마다 오고 갔어요. 그럼 또 온종일 왕비는 새의 이름을 맞추려고 생각에 생각을 짜냈고 그럼 또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왕비는 이름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날 바로 전날이 되었어요. 역시나 밤이 되자 5 실타래를 들고 나타나 말했어요. 자, 내 이름이 뭐지? 니코데모니? 아니. 그럼 샴미니? 아니. 그럼 무두셀라? 아니. 전부 다 아니야. 오늘 밤만 지나면 널 데려가겠다. 라고 말하고는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왕비는 너무나 슬펐어요. 곧 복도에서 왕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들어온 왕은 이번에도 5 실타래를 확인하자 말했지요. 좋소, 왕비. 오늘 밤에도 5 실타래를 확인했소. 오늘은 실타래만 보러 온 게 아니요. 여기서 같이 저녁을 드십시다. 왕은 다른 의자를 하나 더 가져오게 하여 왕비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음식을 한 입 크게 베어 먹다 말고 문득 멈추더니 뭐가 그리 웃긴지 껄껄 웃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글쎄, 내 오늘 사냥을 나갔는데 전에 가보지 못한 깊은 숲에 다다랐지 뭐요. 거기에 백악을 캐기 위해 파놓은 낡은 굴 같은 게 하나 나 있지 않겠소? 거기서 흥얼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요. 그래서 내 재미로 한번 그 굴 쪽으로 조용히 가 굴 속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겠소? 그런데 내 눈에 일찍이 보지 못한 아주 기이하게도 생긴 작고 검은 새가 작은 물레로 열심히 실을 뽑아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요. 절대로 모를 걸, 모르고 말고 내 이름이 톰티톳이란 걸. 이 말을 전해 들은 왕비는 뛸 듯이 기뻤지만 꾹 참고서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마를 가지러 온 그 작은 새는 기분이 좋아 입꼬리가 귀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밤이 되어 창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왕비가 창문을 열어주자 작은 새가 단번에 선반 위로 냉큼 뛰어들어왔어요. 자, 내 이름이 뭐지? 실타래들을 왕비에게 건네자마자 말했어요. 솔로몬인가요? 아니, 결단코. 그럼 세베대? 아니야. 어찌나 자신의 꼬리를 빙글빙글 돌려대는지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채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어요. 자, 한 번 남았다. 이번에도 틀리면 넌 나와 가야 해. 새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하자 왕비가 1-2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모를걸?
모르고 말고 내 이름이 톰티톳이란걸. 깍! 왕비의 말을 들은 새는 끔찍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깜깜한 밤의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리더니 이후 2번 다시는 세상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자리 동화 2번째. 새 바보. 옛날, 아주 먼 옛날 농부와 아내 그리고 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어떤 신사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어요. 신사는 매일 저녁 딸을 보러 들렀고 그럴 때마다 농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지요. 그러면 딸은 지하실로 가 그날 저녁에 먹을 주스를 따라오곤 했어요. 어느 저녁 딸이 여느 때와 같이 지하실로 가는데 주스를 담으며 우연히 고개를 들어 기둥을 보게 되었어요. 그만 기둥에 나무망치 하나가 박혀 있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오래도록 지하실에 들렀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나무망치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녀가 혼잣말로 말했어요. 생각해봐. 그이와 내가 결혼하면 아들이 생길 거고, 그럼 그 애가 나중에 자라 어른이 되면 이 지하실로 주스를 담으러 심부름을 오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의 나처럼. 그럼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저 나무망치가 저기서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면 애가 죽는 거잖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그래서 들고 있던 초와 주전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곤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지요. 위층에 있던 가족들은 주스를 담으러 갔던 딸아이가 이토록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차츰 걱정이 되어 먼저 엄마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주스는 바닥에 흐르고 있고 딸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에구머니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가 말했어요. 저 끔찍한 나무 좀 봐요. 내가 결혼하면 아들이 생길 거고, 그럼 그 애가 나중에 자라 어른이 되면 이 지하실로 주스를 담으러 심부름을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나처럼. 그럼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저 나무망치가 저기서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면 애가 죽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이고, 그러네. 이 일을 어이할꼬. 엄마마저 딸아이 옆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좀 지나니 이번엔 아버지마저 왜 가족이 돌아오지 않나 궁금해져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바닥엔 주스가 흘러넘치고 아내와 딸은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해 봐요. 저 흉측한 나무망치 좀 보라고요. 우리 딸이 결혼하면 아들이 생길 거고, 그럼 그 애가 나중에 자라 이 지하실로 주스를 담으러 심부름을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 딸처럼. 그럼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저 나무망치가 저기서 우리 손자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면 애가 죽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먼 세상에, 먼 세상에. 아버지도 2 사람 옆에 죽치고 앉아선 울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리 되니 신사마저 가만히 부엌에 혼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어찌된 영문인지 보려고
지하실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지하실 바닥엔 주스가 콸콸 흘러 넘치고 있고 세 사람은 거기 앉아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신사가 황급히 다가가 주스통부터 잠궜어요. 그런 다음 신사가 말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다들 앉아서 울고 계신 거예요? 바닥에 흘러넘친 이 주스는 또 뭐고요? 농부는 저 끔찍한 나무 망치 좀 보게 생각해봐. 자네와 우리 딸이 결혼하면 아들이 생길 거고 그럼 그 애가 나중에 자라 어른이 되면 이 지하실로 주스를 담으러 심부름을 오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의 우리 딸처럼. 그럼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저 나무 망치가 저기서 우리 손자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면 애가 죽는 거잖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닌가 말이야. 이 말이 마치기 무섭게 그들은 전보다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사가 하하하하 웃음보를 터뜨리더니 손을 쭉 뻗어 그 나무망치를 뽑아버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 길로 수 킬로미터 더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오늘 일도 있고 하니 여행을 더 하며 당신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장담하건대 지금의 당신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을 3번 더 만나게 되면 그럼 저도 이리로 돌아와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사는 모두들 안녕히 잘 계십시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렇게 신사가 길을 나서기 시작해 한참을 걸어가는데 마침내 지붕 위에 풀이 좀 자란 오두막에 사는 어느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젖소에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풀을 먹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요? 너무도 기가 찬 신사가 그 여인을 보고 아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중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요? 봐요. 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저기 지붕 위에 잘 자란 풀 좀 보라고요. 그래서 젖소에게 좀 먹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일랑은 염려 마세요. 왜냐하면 얘 목에 줄을 묶었거든요. 그 줄은 다시 저기 저 굴뚝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제 허리에 묶을 거고요. 젖소가 지붕에서 떨어지면 제가 즉시 알 수 있답니다. 아이고 그냥 지붕 위의 풀을 베어 내려와서 여기서 젖소에게 먹이면 되잖아요. 그 여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해서 젖소가 지붕 위에서 풀을 뜯게 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우겨댔지요. 결국 그녀는 젖소를 지붕 위에 올리는 데 성공했고 젖소 목에 줄을 잘 매어 굴뚝으로 흘려 내려보낸 다음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줄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고정시켰지요. 그렇게 신사가 어이없어하며 미처 몇 걸음도 떼기 전에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젖소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공중에 매달리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 젖소의 무게는 굴뚝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여인의 허리를 강하게 굴뚝 안으로 끌어당겼고 그녀는 굴뚝 높이의 반쯤에 꽁꽁 갇히고 말았어요.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신사는 여인과 젖소를 도와주고
다시 여행길을 떠났어요. 어둠이 깔리는 즈음 여인숙에 도착했지요. 여인숙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신사는 어렵게 침대가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지요. 물론 혼자는 아니고 그의 맞은편 침대는 다른 여행객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신사도 그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 이제 일어나려는데 다른 여행객의 행동을 보고 신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글쎄 옷장 옷고리에 바지를 걸어놓더니 방 구석부터 뛰어와 폴짝 하고 그 바지 속으로 다리부터 점프해 단번에 바지를 입으려 하고 있지 뭐예요. 그는 이상한 뜀박질을 하고 또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신사는 그가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못해 신기해졌어요. 마침내 그 친구가 멈추고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았어요. 원 세상에 누가 이 요상한 바지라는 걸 만든 게지? 멀쩡한 사람은 쉬 입지도 못하게 말이야. 아침마다 바지 하나 입으려고 내 가장 소중한 아침 시간 1시간을 쏟아 붓는다는 게 말이 돼? 그래. 당신은 이 힘든 걸 어떻게 입으셨소? 신사는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바지 입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러자 왜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지? 라며 신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바지도 입을 줄 모르는 바보가 있다니요. 이리하여 신사는 두 번째 바보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 후 신사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어요. 한밤중이 되어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연못을 둥글게 감싸며 서 있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갈고리를 쥐고서 또 어떤 사람은 빗자루를 쥐고서 또 어떤 사람은 부직갱이를 쥐고서 저마다 그걸 연못에 담그고 있었어요. 신사는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죠. 큰일이고 말고. 글쎄 달이 이 연못에 먹혔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달을 건지려고 하는 걸세. 이 말에 신사는 웃음보를 터뜨리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을 보세요. 이건 그냥 물에 비친 달 그림자예요. 그냥 달 그림자라고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고 신사에게 핀잔을 주며 내쫓으려 했어요. 황급히 그 마을을 벗어난 신사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신사는 고향에 있는 새 바보들보다 더한 세상 바보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 길로 발길을 돌려 곧장 고향으로 가 농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세 번째. 할머니와 돼지. 할머니가 집안을 청소하다가 6펜스짜리 작은 동전을 하나 발견했어요. 동전으로 무얼 하지? 그래, 시장으로 가서 작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와야겠다. 돼지를 산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울타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끼 돼지가 도무지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 가다가 개를 만났어요. 개에게 말했어요. 개야, 돼지를 물으렴.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하지만 개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이번엔 막대기를 만났어요. 막대기에게 말했어요. 막대기야, 막대기야, 개를 때려주렴. 개가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하지만 막대기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불을 만났어요. 불에게 말했어요. 불아, 불아, 막대기를 태우렴. 막대기가 개를 때리지 않으려 하지 뭐니. 그래서 개가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나.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하지만 불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이번엔 물을 만났어요. 물에게 말했어요. 물아, 물아, 불 좀 꺼주렴.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겠다는구나. 그래서 막대기가 개를 때리지 않으려 하지 뭐니. 개는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나.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하지만 물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이번엔 황소를 만났어요. 황소에게 말했어요. 황소야, 황소야, 물 좀 마시렴. 물이 불을 꺼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겠다는구나. 그래서 막대기가 개를 때리지 않으려 하지 뭐니. 개는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나.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하지만 황소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이번엔 고깃집 주인을 만났어요. 고깃집 주인에게 말했어요. 고깃집 주인, 고깃집 주인, 황소를 좀 잡아주오. 황소가 물을 마시지 않아 물이 불을 꺼주지 않는구려. 그래서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겠다고 하는구려. 막대기가 개를 때리지 않으려 하지 뭐요. 그래서 개가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려.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유. 고깃집 주인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이번엔 밧줄을 만났어요. 밧줄에게 말했어요. 밧줄아, 밧줄아, 고깃집 주인을 꽁꽁 묶어주렴. 고깃집 주인이 황소를 잡아주지 않는구나. 황소는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은 불을 꺼주지 않는구나. 불은 막대기를 안 태우겠다 하고 막대기는 개를 때리지 않으려 하지 뭐냐. 개는 돼지를 물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나. 결국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하지만 밧줄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이번엔 쥐를 만났어요. 쥐에게 말했어요. 쥐야, 쥐야, 밧줄을 갉아먹으렴. 밧줄이 고깃집 주인을 꽁꽁 묶지 않아서 고깃집 주인이 황소를 잡지 않는구나. 그래서 황소가 물을 마시지 않아 물이 불을 꺼주지 않는구나.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겠다 하니 막대기가 개를 때리지 않으려 하지 뭐니. 그래서 개가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나.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하지만 쥐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좀 더 가다가 이번엔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고양이야, 고양이야, 쥐를 잡아주렴. 쥐가 밧줄을 갉아먹지 않아 밧줄이 고깃집 주인을 꽁꼭 묶지 않는구나. 그래서 고깃집 주인이 황소를 잡지 않고 황소가 물을 마시지 않아 물이 불을 꺼주지 않는구나.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겠다 하니 막대기가 개를 때리지 않으려 하지 뭐니. 개가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하는구나. 난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긴 다 틀렸지 뭐니. 고양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저기 있는 젖소에게서 우유 한 접시만 얻어다 주시면 제가 그 쥐를 잡을게요. 그래서 할머니는 젖소에게 갔어요. 젖소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저기 마른 풀 더미한테 가서 마른 풀 한 뭉치 얻어다 주시면 그럼 제 우유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할머니가 건초더미로 가서 마른 풀을 가져다 젖소에게 주었어요. 젖소는 그 마른 풀을 먹자마자 할머니에게 우유를 주었고 할머니는 그걸 접시에 담아 고양이에게 건넸어요. 고양이가 우유를 다 마시고는 쥐를 잡으려고 하자 다급해진 쥐가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밧줄도 서둘러 고깃집 주인을 꽁꽁 묶으려 하기 시작했고 고깃집 주인도 황급히 황소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바람에 놀란 황소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고 더 놀란 물이 불을 끄려 했지요. 깜짝 놀란 불은 막대기를 태우려 했고 막대기는 살려달라 소리치며 개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개는 도망치며 돼지를 물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새끼 돼지가 화들짝 놀라 울타리 계단을 훌쩍 뛰어넘었지 뭐예요. 그리하여 할머니는 그날 밤 안으로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네 번째. 잭이 성공한 사연. 옛날에 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잭은 아침부터 세상에 나가 성공해 보겠노라며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멀리 못 가서 고양이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니, 잭? 고양이가 말했어요. 성공하러. 나도 가도 돼? 좋아. 잭은 허락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둘은 사이좋게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멀리 못 가서 강아지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니, 잭? 강아지가 말했어요. 성공하러. 나도 가도 돼? 좋아. 잭이 말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셋은 사이좋게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멀리 못 가서 염소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니, 잭? 염소가 말했어요. 성공하러. 나도 가도 돼? 좋아. 잭이 말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넷은 사이좋게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멀리 못 가서 황소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니, 잭? 황소가 말했어요. 성공하러. 나도 가도 돼? 좋아. 잭이 말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섯은 사이좋게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멀리 못 가서 수탉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니, 잭?
수탉이 말했어요. 성공하러. 나도 가도 돼? 좋아. 잭이 말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6은 사이좋게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어요. 하룻밤 묵을 만한 마땅한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숲속에 다다르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잭은 혼자 살금살금 집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들여다보았어요. 그 집엔 도둑들이 훔친 돈을 세고 있었어요. 잭이 돌아와 말했어요.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모두 조용히 하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면 큰 소리를 질러야 해. 그렇게 동물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잭이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고 강아지가 멍멍 짖고 염소가 매 탄식하고 황소가 엄마, 엄마. 기운을 내뿜고 수탉이 꼬꼬댁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소리들이 합쳐지니 도둑들은 너무 놀라 두려움에 떨며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잭은 동물 친구들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잭은 두려웠어요. 달아났던 도둑들이 밤을 틈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잭은 고양이는 흔들의자에서 자게 했고 강아지는 식탁 밑에서 자게 했어요. 염소는 2층에서 자게 했고 황소는 지하실에서 자게 했어요. 수탉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게 했고 마지막으로 잭은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잤죠. 밤의 어둠에 익숙해진 도둑들이 한 사람을 뽑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 돈을 가져오도록 시켰어요. 집에 갔던 도둑은 혼비백산이 되어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흔들 의자에 좀 앉으려고 봤더니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다 말고 그 바늘로 나를 막 찌르지 뭐야. 그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양이 친구였어요. 아, 그래서 돈을 두고 온 식탁으로 가봤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구두 수선공이 튀어나오더니 막대기로 나를 마구 때리지 뭐야. 그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강아지 친구였고요. 아, 그래서 화들짝 놀라 2층으로 달아났더니 거기서 웬 남자가 쥐고 있던 몽둥이로 나를 흠뻑 두들기지 뭐야. 네, 맞아요. 그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염소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하실로 황급히 도망쳤더니 거기서 장작을 패고 있던 남자가 나를 마구 쫓아오지 뭐야. 네, 맞아요. 그건 황소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뒤이어 터져나온 이상한 고함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 아, 글쎄 지붕 꼭대기에서 저 도둑 지붕 위로 던져, 저 도둑 지붕 위로 던지라고 하는 거야. 물론 그건 동물 친구 수탉이 꼬끼요 꼬끼요 하며 새벽을 알리는 소리였답니다. 잠자리 동화 5번째. 식초씨. 식초 부부가 식초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식초씨가 외출을 하는 동안 식초 부인이 집안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어요. 운이 나쁘게도 빗자루로 너무 바닥을 쿵쾅쿵쾅 내리치다 보니 집 전체가 덜커덕 결국 한순간 우당탕탕 무너지고 말았어요. 너무도 슬픈 아내는
허겁지겁 달려가 남편을 찾았어요. 저 멀리 남편이 보이자 소리쳤어요. 식초씨, 식초씨, 나 때문에 집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식초씨가 말했어요. 여보, 쓸만한 게 하나라도 남아있나 봅시다. 여기 문이 있군. 이거라도 내 등에 이고 우리 부부의 새 행운을 찾아 세상으로 길을 나서 봅시다. 식초 부부는 온종일 걸어가다 밤이 될 무렵 울창한 숲에 도착했어요. 그들 모두 몹시 지쳐 있었기에 식초씨가 말했어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 이 문을 끌어올릴 테니 당신도 힘을 좀 보태주구려. 문을 나무에 올린 부부는 그 문 위에서 피곤에 지친 팔다리를 쭉 뻗으며 금방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어요. 늦은 밤, 식초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잠있게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무섭게 생긴 도둑들이 모여 그날 훔친 돈을 나누고 있지 뭐예요? 이건 잭, 네 몫이야. 5파운드이고 이건 빌, 네 몫으로 10파운드야. 그리고 이건 밥, 네 몫으로 3파운드야. 식초씨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무서워 몸이 오들오들 떨렸기 때문이에요. 그 바람에 문이 흔들리다가 도둑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도둑들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쳤고 식초씨는 무서워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후 나무에서 내려와 문이 떨어진 곳으로 가보니 거기에 금화가 잔뜩 있지 뭐예요. 아니 여보, 당신도 얼른 내려와 봐요. 얼른. 식초 부인도 허겁지겁 내려와 금화를 보고는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어요. 우리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식초 부인이 말했어요. 자, 이제 당신이 할 일을 내가 말해줄게요. 어서 이웃마을의 시장으로 가 이 40개의 금화로 젖소를 한 마리 사와요. 그럼 내가 그 우유로 버터와 치즈를 만들고 당신이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 우린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식초씨는 시장으로 출발했어요. 시장에 도착한 식초씨는 이리저리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토실토실 살이 오른 붉은 젖소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식초씨는 생각했어요. 저 젖소만 있음 이제 더없이 행복하겠는걸. 금화 40개를 주고 산 젖소를 데리고 시장을 빠져나오려는데 구경거리들이 많아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차츰 식초씨의 눈에 백파이프를 부는 한 사나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띠릴리 띠릴리. 수많은 아이들이 그 사내의 뒤를 쫓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고 사내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더니 주머니에 챙겨 넣는 게 아니겠어요? 식초씨는 생각했어요. 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악기만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식초씨는 그 사내에게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거 참 돈을 벌어주는 멋진 악기요. 하긴 돈을 벌려면 이만한 게 없죠. 확실히 놀라운 악기인 건 분명합니다. 오, 그 악기를 정말 갖고 싶군요. 그런가요? 그렇담 내 이걸 그냥 줄 수는 없으니 당신의 저 붉은 젖소랑 바꿉시다. 그럽시다. 식초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식초씨는 결국 토실토실 살이 오른 붉은 젖소를 백파이프와 바꾸게 되었어요. 신이 난 식초씨는 백파이프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백파이프 부는 방법을 몰랐어요. 백파이프를 불 줄 모르니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아이들도 더 이상 뒤를 쫓지도 춤을 추지도 않았어요. 불쌍한 식초 씨는 겨울 날씨에 추위로 손이 얼 것만 같았어요. 그때 두툼한 고급 장갑을 낀 한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 손이 너무 시려운데. 식초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 멋진 장갑만 있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텐데. 식초 씨가 용기를 내 그 청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자네 정말 좋은 장갑을 가졌네 그려. 예, 그렇습니다. 이 장갑만 있으면 11월의 추위도 이겨낼 수 있지요. 무척 따뜻한 장갑입니다. 식초 씨가 말했어요. 갖고 싶군 그래. 그럼 내게 뭘 줄 수 있나요? 그 백파이프랑 바꿔준다면야. 줬어. 식초 씨가 소리쳤어요. 이제 장갑을 낀 식초 씨는 집으로 가는 길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점점 두 다리가 지쳐갈 무렵 저 멀리서 묵직한 고급 지팡이 하나를 손에 쥐고 오는 한 사내를 보게 되었어요. 식초 씨가 말했어요. 바로 저 지팡이야. 내가 지금껏 찾아다니던 게 바로 저거라고. 저거만 있음 더없이 행복하련만. 식초 씨가 용기를 내 그 사내에게 말했어요. 참말로 보기 드문 고급 지팡이입니다 그려. 사내가 말했어요. 이것만 있음 아무리 먼 길도 거뜬히 갈 수 있죠. 그치만 아무리 탐을 내도 그냥 줄 수는 없고 그 장갑과 바꿔준다면야. 식초 씨는 손은 무척 따뜻했지만 다리는 너무도 아팠기 때문에 장갑을 지팡이와 바꾸기로 했어요. 아내가 있는 숲이 점점 가까워질 때쯤 나무 위에 앉아있던 앵무새가 식초 씨의 이름을 부르며 식초씨, 바보 멍청이, 젖소를 백파이프와 바꾸다니, 백파이프를 장갑과 바꾸다니, 장갑을 지팡이와 바꾸다니, 바보 멍청이. 앵무새는 식초 씨를 비웃고 또 비웃었어요. 식초 씨는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앵무새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지팡이가 나무에 걸려 다시 떨어지질 않지 뭐예요. 결국 식초 씨는 젖소도 백파이프도 장갑도 지팡이마저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와야 했어요. 식초 부인에게 돌아온 식초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